안녕하세요. 김진수 원장입니다. 또 오랜만에 설명회네요. 네. 시험이 애들 얼마 안 남아서 좀 긴장도 안 되시나요? 긴장? 네. 2차는 사실 실수 이런 요소가 많이 포함되는 시험은 아니니까 아이들이 당일날 어떤 컨디션이냐 이런 게 사뭇 좀 덜 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 집중력이나 아니면 이 발산되는 어떤 역량이 컨디션 때문에 좀 저하되지 않도록 전날 잠 좀 푹 재우시고 아침에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질 수 있는 분위기만 잘 잡아주시면 시험 잘 자신의 역량대로 맞춰서 보고 올 거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좀 기대하고요. 오늘의 설명회는 이제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이라서 어찌 보면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영재고 대비를 생각한다 정도의 어떤 좀 가벼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학습의 어떤 구조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이제 아이들이 공부해왔던 방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의 전환이 일어날지에 대한 요소들을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오늘 이후로부터 이제 스케줄을 짜시면서 지금부터 이제 한 2년 정도 입시 기간까지 운용을 해 가셔야 될 텐데 거기서 약간의 조금 한 수 앞서는 팁을 얻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측면에 좀 주목하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제 아카로드에서 진행하는 스케줄러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시 이제 강사가 아니라 이제 좀 수학교육 연구자로서 잠깐 제가 이미지 전환을 해가지고 이 둘에 대한 차이를 조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 아이들은 지금 이제 여기서 중으로만 바뀌면 현재 지금 곡햄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 KMO라고 하는 수업 그리고 이제 물리대회도 그렇고 화학올림피아드도 그렇고 이제 올림피아드성의 경시성이라고 하는 수업을 이제 듣고 있다가 처음으로 창이다라고 하는 이 수과학의 개념을 아이들이 받아먹어야 되는 타이밍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뭔가의 새로운 공부가 이루어져야 하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이를 해석하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해요. 수업을 직접 하시는 선생님들 사이에서의 관점도 되게 다양하고 어머니들 사이에서 어떤 라이브한 정보를 통해 주고받으시는 내용도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해마다 요 시기가 되면 이 똑같은 설명회를 이제 매년 할 거잖아요. 이 매년 하는 동안 요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하나의 툴로 좀 이렇게 루브릭처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그럼 그게 루브릭이 되려면 다들 아시다시피 그 저변에는 무조건 그 논리에 근거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근거는 전부 다 수과학 공부의 방식 안에 다 나타날 거예요.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아이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수학이랑 과학 공부를 해왔고 이제 특히 수학 공부를 이제 되게 많이 해오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들은 지금 수학 공부를 한다는 게 뭐냐, 뭘 하고 있길래 수학 공부를 한다는 거냐 에서부터 조금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한다는 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현상에 대한 모델링에 관한 공부를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대학에서 그 수학을 무기로 써서 어떤 일을 할 거냐가 이제 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이 얘기를 한마디로 한 줄로 쭉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이러고 보고 있는 어떤 실현상들이 있는데 거기서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일부분의 어떤 상황은 좀 떼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수학적으로 해석을 도모하기 위한 약간의 가정을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인 언어로 바꾸고 그 후에 이걸 식으로 나타내서 여기를 다시 계산해서 그에 따라 나온 결과를 다시 현상에 넣는다. 이제 이게 기본 흐름이거든요. 수학 공부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요소는 제가 서두에 앞에서 말했던 내용만 없는 거예요. 실현상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일부분 떼고 가정 상황을 넣어준다까지를 문제로 제공해요. 그 문제의 상황이 순서에 따라서 혹은 수위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각 시험별로 다르게 제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아이들의 공부에서는. 여기까지만 딱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면 아이들한테 주어져 있는 문제의 상황은 굉장히 실현상 안에서의 나이브한 표현이에요. 다. 뭐가 누가 걸어가고 있다더라, 어디서 뭐가 떨어진다더라, 뭘 계속 보고 있다더라, 근데 그 보고 있는 대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더라. 굉장히 나이브한 표현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작이어야 돼요. 네, 그렇죠. 이 나이브한 표현이 시작인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과에서 수업을 하고 KMO에서 수업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받아먹은 문제의 유형은 나이브한 표현이 수학적 언어로 바뀐 이후의 내용들이에요. 다. 그럼 수학적 언어는 뭐냐? 수학은 기본적으로 논리체계를 저변에 깔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방금 어떤 학부모랑 통화하면서도 잠깐 나눴던 대화였는데 수학의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논리적 핵심은 뭐가 있냐면 A가 있는데 A가 아니야. 근데 A가 아닌 것이 아니면 다시 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수학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학의 개념을 다 저변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학적인 논리학의 기호로 다시 다 표현해요. 뭐가 이렇다면 임의의 뭐에 대해서 어떤 X가 존재하여 그래서 이게 성립함을 보인다. 이게 수학적 언어예요. 이게 그냥 어머니들이 보셨을 때는 문장이 되게 단순하게 구조화된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문장의 구조에는 수학의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6가지에 대한 구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최소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 4년, 4, 5년까지 이 배경의 문장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적인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온 애들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져야 돼요. 애들이 지금 푸는 문제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논리적인 정리가 다 돼 있는 문장으로서만 해결되어지면 되는 거냐? 입시 수학은 여기를 무너뜨려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문장의 상황을 생각보다 현실과 좀 비슷하게 나이브한 상황으로 표현해 버린다는 거예요. 수학적 언어로 다 정돈된 상황의 문장에서 아이들한테 변별력을 주려면 그에 관련된 수학적인 원리나 개념의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 양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확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확장이라고. 근데 나이브한 상황을 수학적인 언어로 다시 재구조화하는 상황은 그 나이브한 상황 안에서 수학적 원리에 담겨져 있는 내재된 이제 개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수학교육 용어로는 스키마라고 하는데 그 스키마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 유도라고 표현했어요. 여기까지의 설명이 이제 수학교육적 언어로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예시로 가볼게요. 지금 써있는 내용은 중학교 1학년 단원의 교육과정에 쓰여져 있는 문장에 성취 기준하고 내용 요소를 합쳐놓은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단원에서 소인수분해를 배우는데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언어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바탕으로 소인수 분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탐구한다 이러고 써 있어요. 유리수와 순환소수도 마찬가지예요. 순환소수가 유리수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져야 돼요. 얘들은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순환소수가 유리수가 된다는 걸 이해한다는 건 어느 수준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져요. 학교 시험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여기서 더 오버하지 마 라는 선을 그어놔요. 그 교육과정 상에. 예를 들면 유리수가 순환소수가 유리수임은 이해하게 하라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유리수를 순환소수로 표현하는 건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2분의 1은 0.5인데 순환소수로 표현하면 0.49999로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너무 과하다. 내용 조절인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아요. 저는 지금도 계속 그걸 찾아보면서 연구실에서 지금 항상 아침마다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꽤 중요한 정보이실 거예요 아마. 요 두 가지로부터 이제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 선에 맞춰가지고 학교 시험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외에 뭔가 입시적 평가를 해야 되는 시험에서는 이제 요걸 어떤 식으로든 확장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할 거예요. 그러면 양쪽으로 확장돼서 개념이 확대된 상태에서 깊이가 필요한 문제의 질문은 다 이런 식이에요. 이건 지금 제가 애들 KMO 수업 때 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떤 수요를 쭉 주고 나서 질문을 대놓고 던져요. 개념적으로. 얘네들은 다 일주기 현상을 띈다. 일정한 타이밍부터. 개념을 툭 하고 던져놔요. 야, 여기는 이런 개념적인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증명해. 그러면 주어져 있는 원리에 관련된 개념 요소까지 툭 던져진 상태에서 수학적으로 다 표현된 상태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어떤 n이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된 상태에서 그걸 증명하라고 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이거에 따라서 뭐가 어쩌고 나오고 인역의 성질에 따라서 비둘기집의 원리가 쓰여서 뭐가 어쩌고 되고 오일러 정리를 적용하면 파이 값하고 뭔가 지수가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 위수의 성질을 적용했더니 서로 간의 배수 관계를 얻더라. 그래서 이걸 다 통합해서 놓고 나니까 그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이만큼 떨어진 주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다 이웃한 두 원소로 바뀌어버리더라.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수학 공부예요. 올림피아드 과학 공부도 저는 거의 결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지식은 분명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연과고 안에서는 의미가 생길 거예요. 왜? 그에 관련된 수업들이 하나 둘씩 깔리니까. 내신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지도 몰라요. 특히 서가영 같은 경우는 저는 정수 파트를 많이 하잖아요. 수업 때 KMO에서. 그러면 저한테 정수론 내신 수업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식은 필요해요. 그래서 중등이 이제 갓 끝난 학부모들, 고캠이 이제 1년차가 지나가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다라고 할 땐 우리 아이가 IMO 대표가 되고 싶어요 라는 명목상에서에 대한 다음 스케줄은 당연히 뭐 그냥 스무스하게 흘러들어갈 텐데 어떤 내신에 대한 관리 차원 안에서도 일부분 내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서 어머니들은 그건 다 거의 대부분 동의가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캠도 한 1년차 정도까지는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대치동의 분위기로 봤을 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전제로 좀 둘게요. 이건 다 어느 정도 어머니들도 아시는 거라고 한다고 치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질적으로 어떤 개념 유도를 물어보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냐 이건데 이럴 때는 이제 지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관찰 대상이 있는데 그 관찰 대상이 이러고 움직이고 있어. 그냥 현상만 제공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올해 나왔었던 영재학교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러고서 뭔가 배경만 주고 여기 이건 그림도 없었어요. 저희가 애들한테 설명하려고 그려놓은 거예요. 이런 막대가 있는데 이런 뭐게 모양의 막대에서 이게 뭔가 사람이 이러고 뛰고 공이 이러고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 현상만 준 거예요. 그리고 현상을 주고 나서 그 현상에 관련된 질문을 던져요. 그럼 아이들은 이 현상만 보고 나서 아까 옆에서 설명한 나머지 정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기성을 떠올려야 돼요.
주기성이 있어요 라고 제공된 상태에서 그걸 입증하는 공부와 나이브한 현상 안에서 주기성이 있다는 걸 유도해야 되는 공부, 요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창의 수학을 열심히 하면 KMO 굳이 하지 않아도 입시에서 잘 먹혀 들어갈 수 있어요. 혹은 KMO 수위를 높여서 고난이도의 공부를 잘 하면 창의 수학은 알아서 해결될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걸 저는 믿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이면 B이다의 명제이면 B이면 A인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어머니들이 알고 계시는 충분 명제가 만족하면 필요 명제도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서 우리 애들은 지금 이 동치 관계를 계속 증명하고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 똑같지 않나요? 주어진 개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으면 개념을 뽑을 수 있나요? 그래서 창의 수학은 이 배경으로 시작해요. 아이들의 상황에. 애들은 그래서 긴 지문이나 배경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 이 분석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표현이 관련된 지식이 없어서라고 연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얘들은 여기에 관련된 상황적인 훈련을 아직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 주어져 있는 문제의 구조가 완벽하게 유사한 형태로만 제공되면 애들은 문제를 너무 잘 풀어요. 난이도를 훨씬 더 어렵게 내도. 근데 그 시작을 못해요. 왜? 그 시작을 안 주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확대하는 것보다 유도하는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 수학은 이 문장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나이브한 표현이 들어가게끔 해서. 그래서 지문이 길어지는 거예요. 어느 학원에 설명회를 가셔도 창의 수학과 입시 수학과 경시 수학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문장이 길어요. 지문 해석이 중요해요. 이 표현을 모든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거든요. 근데 이 저변에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개념을 확대해서 심화적으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문제 상황으로부터 개념을 유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논리적 성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어머니들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한 판단이 생겨야 돼요. 이게 이제 실제 나왔던 기출이에요. 그래서 요 그냥 조합 문제 카운팅만 할 줄 알면 돼요. 이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개념적 지식, 이론적 지식은 딱 하나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 근데 못 풀어요. 이거 되게 변별력 많이 됐던 문제거든요. 서가형 기출 문제인데 이거. 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작년에 나왔었던 경과형 기출이에요. 지문만 4장이었어요. 이거 제가 막 대충 써놓은 거예요. 중략돼 있잖아요. 이게 다 증명 문장이었어요. 이거 논문에서 발췌해가지고 낸 문제거든요. 그럼 논문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 구조화된 원리적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배경적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관찰하는 연구의 주제는 이러한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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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거기서 이것만 싹 빼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빵꾸난 부분에 대한 원리를 채우세요 할 때 필요한 개념에 관련된 지식은 별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나머지 정리 혹은 뭐 아까 말했던 단순한 주기 이런 개념만 나오면 돼요. 근데 애들은 다 읽다가 해석하다가 쓰러져 버린다는 거지. 이게 어떤 식으로 결과에서 발현이 항상 되냐면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의 반응을 듣는 순간 두 갈래로 늘 갈린다는 거예요. 3학년과 저학년 사이의 반응으로. 3학년들은 보자마자 선생님 쉽지 않았고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으면서 쓰느라 바빠가지고 제가 뭘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하고 나오는데
2학년 이하의 저학년들은 문제가 졸라 심했어. 엄마 다 맞은 것 같아. 근데 우발되면 어떡하지? 나 생지도 하나도 지금 안 해놨는데 이거 우발되면 엄마 나 스케줄 빨리 다시 재고민. 진짜 그래요. 윗선배 한 다리 위에 선배한테만 여쭤보세요. 작년에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왜냐면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맞은 것 같다. 전화를 하는 족족 저학년 학부모들하고 통화할 때마다 들려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수학은 다 맞은 것 같거든요. 근데 과학은요, 물리화학은 다 맞은 것 같대요. 근데 생쥐는 안 해가지고 좀 틀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점수대로 봤을 때 합격되지 않아요? 근데 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합격된 애를. 네. 그럼 보통 점수와 상관없이 조기 집합이 됐던 아이들은 제 생각엔, 이거부터는 주관적이니까 의역해서 이해하세요. 원리 탐색에 관련된 깊이는 비교 데이터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원했던 모든 학생들한테, 특히 서거형 지원자였다면. 근데 간혹 가다가 연습이 자연스럽게 된 아이가 있어요. 문제 상황 파악에 대해서. 그걸 우리는 나이브하게 항상 설명회장이나 어머니들하고 개인적인 면담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라고 표현해요. 좀 와닿으시나요? 네. 그냥 소설이든 뭐 수학, 과학에 관련된 책이든 상관없어요. 책 읽기가 몸의 습관으로 된 애들은 문장이 전달하는 상황에 대한 캐치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게 저는 아까 이 개념 유도에 대한 저변의 지식이 아이들 몸 안에 각인돼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요. 그럼 어머니들은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이쪽인지 이쪽인지. 개인적으로 이쪽이 없을 것 같은 아이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머니들의 후차적인 고민은 여기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여기까지 가고 있냐고요. 이거에 따라서 다음 스케줄 라인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고민의 선상에서 다음 스케줄의 말랑말랑함을 이 지금 앉아있는 어머니들은 1년 정도 버신 거예요, 지금. 왜? 1년 일찍 중등 KMO 2차를 끝내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조급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세워라 내워라 보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왜? 일정에 바로 코앞에 보이던 목표치가 갑자기 확 사라지는 기분이 드는 시기라서 애들한테. 국회임 1차 준비할 건데요. 국회임 2차도 할 건데요. 입시도 시험장 들어가서 하긴 할 건데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중등 2차 때 그 뭔가 간절한 몰입감이 어머니들한테 전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 중등은 올해가 끝나야만 되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고등은 올해 끝나지 않아도 돼요. 왜? 좋은 상이 나와도 내년, 내후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고3 때까지 해야 돼요. 수월로 갈 거면.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으로 확 가버리든지 저쪽으로 확 가버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여유로움을 얼마나 이 외줄타기 선상에서 잘 조율하시느냐가 앞으로의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1년의 공략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셨으면 해요,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스케줄 라인을 좀 잡아놨어요. 요게 지금 수학, 과학에 대해서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한테 제공되어질 수 있는 스케줄러의 총합본이니까 사진 찍으실 분들은 찍으셔서 뭐 편하게 보셔도 되고 뭐 어차피 브로셔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천천히 차근차근 보셔도 되고요. 다 됐나요? 여기까지 좀 장황하지만 서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이제 지금부터 내용 설명이 시작이 될 거고 저는
수학에 관련해서 고등 KMO 이야기랑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리큐반의 창의수학 수업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뒤에 조창현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프리큐반의 과학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지 얘기 주시고 마지막으로 문영수 대표님 나오셔서 물리대회 이야기 얘기 주시고 오늘 설명회는 마무리 될 겁니다. 네, 당사진입니다. 사진 올릴 때마다 참 민망스럽긴 한데 핵심 멤버 두 분이 지금 아침부터 와주셔서 인사는 좀 하고 스타트 할게요. 정우쌤이랑 동범쌤 잠깐 올라오실래요? 직접 소개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고등 KMO반 기하 담당 김동범 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 KMO반 조합 담당 이종호 선생님입니다. 할 얘기 없는 거야? 자기 PR도 좀 하고 내 줄려 잘합니다 이런 거 안 할까? 아, 알았어.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럴 때마다 참 많이 느끼는데 강사들이 그 어머니들하고 소통하는 거 참 힘들어해요. 근데 성향 파악을 어느 포인트에 두시면 되냐면 이 낯부끄러움과 이 어색함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될지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두 분은 현재 수업하고 있는 KMO 수업반 안에서 애들한테는 인기가 제일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같이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 강사들 중에 아이들과 이 눈높이 교육이 가장 잘 되고 있는 두 분이 아닐까. 그래서 나한테는 차마 자신의 감정 토로가 잘 안 되는 요소를 두 분한테는 참 잘하는. 근데 보시다시피 두 분 다 스펙이 어마무시한 분들이라서 실력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할 여지는 없거든요. 네. 조합 선생님입니다, 기하 선생님입니다라고 얘기는 주셨는데 네 과목 다 그냥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경험치도 가지고 계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두 분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임팩트 중에 하나가 실제 아이들이 보는 시험에 대한 경험치를 같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까지 가본 경험이 있는 자, 고등 KM에서 끝난 자. 아, 이거 좀 너무 비하 발언인가요? 애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생각보다는 꽤 계층화돼 있어서 아이들이 여기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 뭘 해야 될지가 참 얘기가 잘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고등 KMO반 수업에서는 두 분의 인기가 참 많긴 해요. 네. 하지만 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김동희 박사님은 오늘은 시간이 좀 안 되셔서 못 오시기는 했는데 네. 어쨌든 KMO는 인문 수업으로 작년에 첫 시작을 했어요. 작년 딱 이 시기 때 어머니들한테 올해부터 이제 고등 KMO를 아카로드에서 시작합니다. 좋은 선생님들 딱 배치해서 열심히 한번 해볼랍니다. 라고 하고 나서 인기는 별로 얻지 못했어요. 네. 첫 해이기도 했고 신뢰감에 대한 이제 어떤 어필이 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 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믿고 보내준 아이들, 엄마들에 대한 답을 해드리는 것. 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처음에 스타트 했을 때에 대한 그 소수 인원 아마 6 정도? 6에서 7? 그 사이 정도 해서 스타트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들 데리고 또 미친 듯이 했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해서 1차를 잘 마무리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파이널을 마무리 상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상 안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인문 수업은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5시 50분부터 10시 10분까지에 대한 수업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수업 개강은 아이들이 이번 주에 다음 주죠. 11월 9일 날 시험을 보고 나서 한 주 쉰 후에 그 다음 11월 19일부터 스타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업 강사는 과목별로 4과목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론 정리랑 문제풀이가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전 문제 수업은 이제 일요일 수업으로 넘어갑니다.
1년차가 끝난 이유니까 이제 모든 이론은 어느 정도 됐고 문제풀이에 대한 라인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로서 아이들의 실전 경험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스타트 라인은 KMO 1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두 선생님이 각 두 파트를 맡아서 수업을 진행하실 거고, 2차가 시작되는 6월달 타이밍부터 저하고 김동희 선생님 다시 투입돼서 수업이 같이 병행되고 시간이 조금 더 확장될 거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일정들을 적어놨으니까 요거는 브로셔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KMO 수업하면서 고등 KMO 강조할 때 항상 매해마다 내세웠던 게 이 네 가지 포맷이거든요. 특히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초등학생이거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KMO 수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 네 가지가 훨씬 더 많이 부각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영역별로 구분이 잘 되어야 해요. 역량에 따라서 제가 앞서도 소개드렸지만 두 분은 네 과목 중에 어떤 걸 하셔도 사실 상관없는 경험치와 역량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학년 학생들한테 있어서는 네 과목에 대한 확실한 구체화된 분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아이들은 생각보다 문제가 제공하는 어떤 느낌, 과목이 제공하는 어떤 지식의 즐거움, 이 단계까지 아직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게 즐거울 수는 있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시작의 동기는 거의 대부분 선생님과에 대한 어떤 케미예요. 그 라포 형성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과목을 덜 하기도 한다고요. 그럼 이건 강사 간의 경쟁이 필요해요. 치열하게 해야 돼요. 조합 선생님은 조합 선생님대로 자기 과목 우선적으로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게 아이하고 라포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 기하는 기하대로, 정수는 정수대로 마찬가지여야 돼요. 그 측면에서 분류가 필요하다는 걸 늘 강조해요. 그리고 이 경험은 중등 KMO 경험에서 어머니들이 생각보다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등 KMO는 내용의 수준의 차이가 약간 이제 낮게 나오는 이제 추세가 됐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네 과목 중에 한 과목 정도 좀 빵꾸 있어 보여도 전체적으로 뭔가의 최종 결과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있어 보이진 않았거든. 근데 고등은 달라요. 아예 난이도가 확 뛰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상에서 어떤 인지적 역량 측면의 빵꾸도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아이들이 고캠에서 마무리가 되느냐, 대표까지 올라가느냐에 대한 척도라고 얘기해요. 대표 출신의 학생들 얘기로는. 이종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얘네들 오래 관리해본 경험자에 한해서 저는 이게 부각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아카로드의 지금 내부는 생각보다 이에 대한 경험은 대치동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 부분도 좀 부각을 늘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상 경험은 뭔가 스펙으로서 어머니 나 겁나 잘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험상에서 본인들이 직접 느꼈던 장단점에 대한 어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두 분이 또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배경화되어야 된다고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배경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 많이 사용하는데 잠깐의 어떤 단타 강사로서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경험을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라 제가 이전에도 고등 KMO 운영하면서 생각보다 강사가 4명이 모이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정수를 하고 동희쌤은 동희쌤대로 대수를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기하를 새로 어필을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정말로 마땅한 강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가르쳤던 이제 제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걔랑 같이 네 과목을 했었어요, 셋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계속 들어오는 컴플레인은 수업의 질은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난장판되는 상황에 항상 컴플레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실 고민을 조금 하게 됐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꽤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KMO반 구성되는 타이밍에는 이 네 가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실 오픈할 계획은 없었는데 그게 작년에 잘 맞아떨어져서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수업의 리듬은 항상 요 세 가지 리듬대로 맞춰서 가려고 해요. 그 배경 안에서 요 세 가지 리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 이론이나 이제 이론반이든 실전반이든 문제풀이가 될 테니까 그게서 스킬 정리가 된다는 건, 네.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관리를 통해 질의응답, 그리고 RT 관리가 이제 반드시 아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KM 고등에서도. 네, 이거 사실 없거든요. 왜? 고등 KMO는 그 주류층이 사실은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생은 문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목적인 애들이지, 그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그걸 내가 그 자리에서 습득하고가 중요한 애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제자들 얘기 들어보면 중등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서과형 들어가자마자 1년 만에 곡행 금을 따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넌 어떻게 해서 이게 된 거 같냐? 그랬더니 자기는 딱 한마디 했었어요, 저한테. 선생님, 다른 애들보다 저는 주중에 학교 와가지고 기숙사에서 이 시간을 되게 많이 썼다고. 그러니까 역량의 측면이 아니라 성실성의 측면으로 좀 전환되는 타이밍이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뒤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하게 저는 좀 뇌리에 꽂혔었거든요. 왜? 주중에는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얘들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냥 퍼져버릴 수도 있고 뭔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뭔가를 채워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영과고 리듬 타는 애들이 그렇게 꼼꼼하고 체계적이지 않거든요. 예, 똑똑한 거지 그냥. 여기서 되게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진행되어야 하고요. 아카로드는 4월에서 5월이 되면 타학원과 다르게 1차 대비를 항상 한 달 반 정도 했었어요. 예, 시험은 시험이고 결과가 일정 부분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나타나야 그 다음에 대한 에너지가 생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예.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전에 이제 학생이 6명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1명은 못 탔어요. 네, 못 타고 5명이 이제 상을 탔는데, 예, 감사하게도 이제 금상이 잘 나와줘서, 예. 근데 이걸로 이제 2차 때 약간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차 모집이 들어갈 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신입생들도 좀 들어오고 막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막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냥 아카로드에서 중등 때부터 저희한테 수업을 계속 들었었고, 저희에 대한 신뢰감으로 그냥 보내신 거예요, 고등까지. 아, 그냥 여기서 할게. 애가 하고 싶대.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중등 2차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은상 끝나지 않았나요? 그 친구가? 예, 은상으로 끝나서 좀 아쉽게도 끝났는데, 이제 금으로 고등에서 그냥 확 떠버리니까 이게 좀 이슈가 많이 되긴 했었어요. 예. 다 1년 차들밖에 없었던 때라, 남 모르게 자존심 되게 많이 상하는 일 제가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좀 있었는데, 정말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제가. 네, 아무튼 있었는데. 네, 요걸로 약간 좀 만회했던. 그 뒤로 6월부터 이제 2차 파이널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네. 저희가 썼던 이제 후차 관리 중에 핵심이 되는 요소가, 수업은 수업대로 이제 열심히 했을 거잖아요. 교재도 나갔고. 근데 그거에 플러스 알파의 이제 어떤 훈련들이 좀 있었던 거, 영역별로 종합형에 해당하는 주말과제, 영역별 집중형 주말과제를 이수하는 타이밍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추가과제로 배포가 되고 그 다음 주차 때 돼서, 예, 아이들 자습 시간에, 스터디 카페 시간에 아이들한테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종합형으로 나가는 건 정수 하나, 기하 하나, 더 죄수 하나, 조합 하나 해서 그냥 영역별 그냥 모의고사 보듯한 이제 주말 과제가 나가요. 이 아이들은 숙제를 받아서 주말 이틀 동안 이걸 해와야 돼요. 근데 요거에 맞춰서 아이들별로 이제 보편적으로 평균화했을 때, 그러니까 통계화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약점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영역별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 다음 주차는 이제 이걸 다 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6월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반복한 거죠. 한 4,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만으로는 좀 불가했던. 그걸 중등에서는 수업을 늘려서 하잖아요. 주 3일 수업을 주 5일로 늘려서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하는 행위는 요걸 아이들이 스스로 안 할 게 자명하니까 선생님들이 옆에 있으면서 끌고 가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에서 올라온 아이들은 중등에서 그걸 잘 이수해가지고 상을 잘 받아서 온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다고 본 거예요.
그 완성되면 양이 줄어들어도 되냐고요. 그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이 문제의 양은 총합하면 이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최소 4일의 수업의 양이 생겨버리거든요. 공부의 양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임팩트를 좀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이런 거죠. 자습 시간까지 연장될 라이브 감각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여름학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이런 막 좋은 소식도 좀 들려왔었어요. 예, 추후에 들어왔던 친구가 1차만 항상 금상받고 2차에서는 부상이 나와가지고 걱정했었는데, 네, 이번에 여름학교 갔다 와서 평균 4점인데 17점 나와가지고 1등 했다고. 아, 이런 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올해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어요. 여기까지가 고등 KMO 관련된 내용의 설명이고요. 네, 많은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지는 못했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은 브로셔 확인하시고 개인적으로 좀 질문 있으시면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카로드 영재고반의 이제 핵심 수업 중에 하나죠. 이 프리큐반에 대한 수업. 프리큐반 수업은 수학 요 4분, 과학 요 4분으로 이제 구조화돼서 진행이 될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학은 토요일 날, 과학은 수요일하고 일요일에 이렇게 해서 3일 체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의 수학은 11월 16일 날 토요일부터 스타트 할 거고요. 수업 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5시 50분부터 10시 10분까지 하고, 마찬가지 뒤에 이제 내용이 들어갈 거고, 스터디 카페에서. 수업 일정은 스킬이나 창의적 발상 훈련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설명보다는 사실 밑에 있는 문장의 내용들을 조금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KMO 때 다루지 않았던 스타일의 느낌이 조금 있는지 없는지를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다 있어요. 이거 더 자세하게 브로셔에 써 있으니까 이건 안 쓰셔도 되고요. 이 설명에 대한 포맷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사례 제시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깔았던 그 문장에 대한 해석,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교감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뿐이라고 했을 때에는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왜 수업까지에 대한 연장선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KMO 때 다루지 않았던 개념적인 라인들이 창의 수학에서 갑자기 확 돌변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걸 가장 임팩트 세게 어머니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테마가 이제 기하의 전환이에요. 기하 학습에. 네. 지금까지 이 아이들이 해왔던 기하 수업은 다 평면기하상에서에 대한 논증이었는데, 요게 이제 2가지 리듬으로 완벽하게 바뀌어요. 1번 작도, 2번 입체. 2가지로 바뀌는 명목은 아주 단순해요. 대수, 정수, 조합, 요 3개의 과목은 기본적으로 문제 상황이 다 문장제 형식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개념적 요소를 더 넣지 않아도 무조건 아이들한테 문장 해석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변별을 이뤄낼 수 있거든요. 근데 기하는 달라요. 기하는 일단 그림상의 분석이기 때문에 그림이 제공돼 버린다고요. KMO 때는 문장으로 제공돼서 그림을 그려보세요가 하나 더 추가된 것뿐이에요. 입시에서는 그냥 그림이 주어져요. 근데 여기서 그럼 변별력이 나려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변별력이 돼버리니까 KMO 때처럼 관련 이론을 오지게 막 넣어야 돼요. KMO 수업에서 이론의 방대함으로 치면 1번이 기하잖아요. 뭔 정리에 의해, 뭔 정리에 의해, 뭔 정리에 의해 이러고 푼다고요, 다. 근데 이걸로는 불가능해요, 입시는. 왜? 선행이니까. 그러면 테마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작도는 그래도 논증의 평면적 요소가 너무 많아서 연계성이 많이 생기니까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지 않는데, 입체는 이제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림이 상상도 안 되잖아요. 3차원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례로 그냥 어머니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실제 지금 황자쌤이 하고 계시는 수업인데, 안 돌아가나요?
이게 여기서는 작동을 안 하나 보네요. 아무튼 입체기하 수업은 지금처럼 GSP라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요 그림상에서 이제 동적 이동을 보면서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이들의 이제 공부 방식에 생소함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훈련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가미가 돼야 한다.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창의수학반에서의 관리 포인트는 일단은 써놓은 대로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2월 달부터 2월 말까지는 역시나 이제 스킬 정리를 할 거고, 역시 리뷰 테스트도 보고 질의응답도 하고. 근데 아까하고 이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까의 표에서는 시간에 대한 어떤 이런 체계화된 표현을 잘 안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하는 창의수학에서에 대한 그 스터디 카페 시간은 생각보다 시간 엄수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써요, 저희가. 12시까지 공부했으면 30분이면 30분 딱 맞춰서 시험 봐야 돼요. 이게 KM 공부와의 가장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벌써 나와버렸네요. 문제 해결에 대한 시간 운영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애들이 KMO 2차에서 입시 문제에 대한 시험으로 넘어올 때 가장 많이 곤혹스러워하는, 오늘 저녁에 이제 3학년 대상으로 한 설명이 하나 더 있는데, 걔들이 이제 올해 KMO를 끝내고 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도 많이 더 강조될 내용인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지하게 많은 애들인데, 그걸 풀어내는 시간에 대한 확보가 너무 1시간짜리로만 익숙해져 버린 애들이라, 실제 시험에서는 15분 안에 한 문제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번들형으로 주어진 새끼 문제 3개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술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똑같이 서술형이라 하더라도 시간 내에 임팩트를 넣는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그걸 저희는 늘상 경시성 물빼기라고 해요. 그래서 3월부터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수업보다도 이 모의고사에 대한 관리예요. 아이들끼리에서 이제 3학년들과에 대한 비교 데이터도 있을 거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시간 운영에 대한 감각도 그렇고, 단시간 내에 이제 정확하게 논리를 서술하는 방법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아까와 다르게 저희가 할 역할보다는 애들이 경험해야 되는 역할이 훨씬 더 강조되어지는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KMO에서에 대한 관리는 선생님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뭔가를 전달하는 요소가 많은 반면에, 창의수학에서는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 해결, 그거에 관련된 피드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전달이 중요하냐, 돌아오는 내용의 피드백이 중요하냐, 이 균형을 어떻게 잡으시느냐, 여기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고 가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1년을 벌어놓으셨으니까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이 두 가지 과정에 대한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으시는 스케줄을 잘 잡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과학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오시겠어요? 어디 계세요? 막간을 이용해 잘 어떻게 이해는 좀 잘 되셨나요? 얘기가? 네, 오셨네요. 네. 네, 조창현 선생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카로드에서 물리 담당하고 있는 조창현 선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들은 크게 몇 가지 축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아이들 입시 대비를 시키는지에 대한 저희의 준비 과정, 그리고 또 하나는 입시에 대한 경향 분석, 그리고 도대체 창의라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그 컨텐츠라고 하면 흔히 교재나 아니면 그 이제 아이들이 치르게 되는 모의고사나 이런 시험들이 어떤 식으로 제작되어지고 그게 어떻게 피드백까지 이어지는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세한 내용까지 자세히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머님들 보시면 이렇게 단계들이 다 있고요. 일단 뭐 기출에 대한 분석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문제를 선정한다든지, 그래서 다시 검수 과정을 거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아이들한테 적용되기 전 단계로 가는 건데, 어머님들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건 이후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팀들이 실제로 저희가 실물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실제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그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컨텐츠 예시들을 한 2가지 정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요건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출제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제 물리 문제예요. 물리 문제인데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서서도 이제 김유선 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경시물백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과학도 그게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입시 경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최근의 입시 경향은 예전하고 좀 달라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 입시라고 하면 약간 아이들의 그 능력치를 보기 위해서 선 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었었고요. 최근의 경향은 교육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모토 하에서 소재나 아니면 다뤄지는 주제들이 상당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난이도가 쉬워졌다라고 아이들이 평가하긴 하는데 사실은 쉬워진 건 아니고요. 평가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문제는 단순하지만 사실은 요 안에 굉장히 많은 논리들이 아이들이 풀이를 쓰면서 이제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논리력 평가 문항이고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아이들한테 나중에 이제 시험 후에 제공되는 답지인데, 대부분 아이들은 여기서 보시면 풀이를 쓰라고 하면 요것만 씁니다. 요렇게, 이렇게. 풀이를 쓴다는 거를 그냥 수식의 전개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기존에 했던 과학 형식, 특히 물리 같은 경우는 선다형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뽑는 게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무게감이 너무 덜어져 있는. 근데 이제 영재학교 입시 같은 경우는 그와는 반대로 문제의 출제 방식도 소술형인데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제의 경향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어떻게 논리적인 전개를 해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채점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타의 내용들, 사실 제가 해설로 해놓은 것들, 요게 이제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아이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인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메꿔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렸고, 두 번째 예시는 이거는 이제 생물 문제인데요. 간단히 흐름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지시문은 이거는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의 그래프와 표현들을 그대로 발췌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그러면 중등과정 문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문제들도 되게 단순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답안을 보시면은요, 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표준적인 모델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아이들이 확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답안을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답을 일부러 옆에다 실어놨는데, 저 그래프가 그냥 하나의 칼날처럼 보이던 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어요.
아까 그 조건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까지는 거의 학교 그 내신 공부를 하면서 여기까지는 안 다뤄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확장적 사고가 가능한지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들이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항목별로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단계별 출제를 숙고해서 영역이나 아니면 뭐 질문의 의도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혼자서 자기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팀으로서 구성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구성력이 탄탄하다라고 저희는 이제 자부하고 있죠. 예. 일단은 예시 문제에 대한 건 그렇고, 이건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 전체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과학 선생님들이신데 뭐 이제 전략 분석,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 그 다음에 교무 및 행정, 뭐 이래서 이제 아이들을 관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때 사전에 준비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저희 이제 학원에서의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조금 있다가 아까 저기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리화학 즉 주중에 수요일날 진행되는 수업은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진행되는 생지 같은 경우는 노성훈 선생님께서 나와서 또 좀 잠깐 해주실 거예요. 아마 그건 이제 길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이제 물리화학 기준으로 해서, 특히 물리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사실 교과는 달라져도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수업이 구성되는지, 사실 이제 수업의 구성은 저는 이제 교재의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선생님들이 이 교재에 준해서 아이들의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재의 구성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 첫 번째는 텍스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수행이 돼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시에서 다루었던 것들이 입시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용어들을 선별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사실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시에서 배웠다고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수정에 가해져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예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어느 방향인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페이지는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특징이 강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거는 다른 영역의 예시 두 개를 내놨는데, 이쪽은 이제 역학 문제고요. 이쪽이 역학 문제고 저쪽은 이제 전자기 쪽 문제인데, 이 조건이 비어 있죠. 여기서도 문제가 비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건이 이렇게 비어 있고요. 이게 뭐 너무 길어서 또는 실수로가 아니고요. 실제 교재에서 비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대부분 아이들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반적으로 학습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교재 부분에서조차도 아이들이 스스로 이 문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보고, 그 만들어진 조건 하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논리적인 구성을 해보는 것들이 교재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최근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작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배우는 효과에서 굉장히 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연구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입시 경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최근에는 많이 바뀌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입시 경향이랄 것도 없었고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었고, 사실 뭐 상위권 영재학교로 가면은 이건 좀 너무했다라는 문제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입시 경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학교별 난이도 차이 감소다라고 했는데, 지금 영재학교가 몇 개인지를 혹시 아십니까? 전국의 영재학교 8개입니다. 8개인데 수도권에 3개가 있죠. 예. 3개가 있고 이제 전국에 나머지 5개가 이게 펼쳐져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수도권 영재학교하고요, 그 다음에 좀 지방에 소재하는 영재학교하고 문제의 수준이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질적 차이라기보다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났죠. 문제들이 다 좋은 문제들인데, 그런데 최근에 흐름으로는
이 난이도 차이가 되게 많이 감소했어요. 근데 이제 이 감소한 게 어떻게 해서 감소된 건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여기는 이제 뭐 KM 2차 준비하고 하니까 아마 수도권 영재학교를 많이 지망하시는 어머님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수도권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난이도가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대전을 위시한 통합 출제를 하는 영역에서는 오히려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예년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사실 아이들이 좀 더 공부가 덜 된 친구들이 지원했던 뭐 예술영재학교나 이쪽은 공동 출제가 되면서 오히려 난이도가 높아지는 효과인 거죠. 그래서 중간으로 좀 쏠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낮아지다 보면 가장 크게 이건 시험이니까 변별력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변별력 부분을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건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문제의 경향들입니다.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오픈형 문제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답이 다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개의 답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풀이에서 논리적인 서술이 되었냐, 또는 논리적인 사고력이 보여졌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비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이거는 아이들한테 클린지 시간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좀 아이들 훈련을 좀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면, 애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그날 배운 거 클린지 시간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질문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책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책을 제 앞에다 펼쳐놓고, 선생님 저 이 문제 모르겠어요. 이게 질문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럼 저는 절대 질문을 받아주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너가 나한테 물어볼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해봐. 이제 제가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절반 넘게 한 6에서 70%는요 설명을 하다가 선생님 알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공부 방식입니다. 네. 답을 찾는데 너무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다 보니까 논리성이 떨어져 있어요. 능력치에 비해서 논리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논리를 심어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만들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가장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이들이 훈련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설명이라는 거, 자신의 논리가 어떻게 체계화되는지를 스스로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들에 의해서 어떤 그 서술이라는 것들이 완성돼,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되어야 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다음 이야기가 되겠죠. 방금 뭐 잠깐 그 질의응답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저는 물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건 물리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 과목에 대해서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학습법이라고 하는 거는 많고, 또 한 가지 이 학습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학생한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히스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약간은 차별성을 갖고 자신한테 맞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크게 공통적인 거 3가지 정도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예시를 가지고 한 2가지 정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문항에 대한 다각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그 역학의 한 파트인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도 안에서 제가 이제 추출한 건데요. 이제 보시면 그림이 되게 많죠. 보통 아이들이 물리 문제를 풀면 어머니들 책을 보셨겠지만 그림보다는 식이 많죠. 식이나 숫자들이. 그렇죠? 여기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물리의 성향상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한데, 사실 이제 이 그림이 여기서 시사하는 바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사실 근원을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각적 해석이라는 측면은 어찌 보면
전통적인 물리학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학생들이 아직까지 배워왔던 모든 영역에 대한 지식들을 다 끌어내서 이 문제의 결론을 찾아내는데 그것들을 투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 다음 예시는 어떤 거냐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솔 1, 1번에 대해서 솔 2, 솔 3. 2번에 대해서도 요거는 얘들한테 계속해서 수업 시간 또 진도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 2의 방법으로 풀겠다. 1과 3는 니들이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똑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결론으로 가는 길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요거를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먼저 찾아요. 선생님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뭔데요? 라는 걸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성향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과정들이 달라지는데 그게 아이의 성향에 맞는 풀이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억지스러운 풀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 예시로 들어주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뭐 선행이나 경시에서 초반에 가장 많이 보는 책이 보통 하이탑이죠. 예, 그래서 하이탑의 뒤에 단원 예시 문제가 있으면은요 아이들은 그 풀이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그 단원 제목에 준해서 그냥 풀이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것부터 깨져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는 어떤 영역의 문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시작해야지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죠. 예,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심지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정리라고 하죠. 렛마를 사용하는 거기도 한데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지금 영재학교 시험에 대한 대비로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죠. 그런데 경시 같은 경우는 빨리 답을 찾으려면 이 방법이 제일 훌륭합니다. 몇 줄 안 써도 금세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소위 말하는 경시 물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찾는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서술을 해놓은 과정을 이건 학생 A이고 학생 B인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림도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한 속뜻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길게 서술해낸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이건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풀인데 이 풀이는 항상 사후에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이 풀이를 먼저 보는 경우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모르겠으면 풀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틀리더라도 자기 풀이를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요런 어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원론적인 방법일 수는 있긴 하지만 이 원칙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많이 수행이 됐었을 때 아이들의 경험치가 높아지고 내공이 깊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으니까 어머니들 조금만 이제 창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창의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창의 과학이라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주제를 언급할 때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다시 질문에 좀 빠져요. 사실은 창의라는 이 단어는 창의 물리다, 창의 과학이다라는 단어는 제가 명명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선생님들이 명명한 게 아니고 이제 흐름에 의해서 나온 건데 도대체 그럼 창의란 무엇이냐? 창의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창의라는 건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는 아까 제가 언급한 것도 있고 언급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요. 과목 간 경계 어물기, 앞서서 역학 문제에서 보셨죠. 수학의 논리들이 과학에 쓰일 수 있다는 거.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도할 생각조차를 하질 않아요. 물리 문제는 물리 문제답게 풀어야 된다라는 이상한 고집이 있어가지고 물리 문제는 알아볼 수 없는 온통의 수식으로 전개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학도 갖다 쓰고 그 외에 화학이나 뭐 아니면 심지어 인문학도 갖다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열린 사고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훈련되었었을 때 아이들이 진짜로 강해지는 이제 요거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이번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1번도 그렇지만 요거는 제가 그 어떤 유명한 물리학자의 사례를 예시를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굉장히 사실은 물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업적이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의 특징은 굉장히 재능이 엄청납니다. 물리에서뿐만이 아니고 되게 잘생겼어요. 아마 대충 유추되는 물리학자가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무릎을 탁 치게 기가 막히다. 이런 풀이들을 되게 많이 내놓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어떤 기자가 그 물리학자에게 당신의 어떤 그런 놀라운 문제풀이 능력은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까? 키워진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물리학자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한다는 건 최소한 그 문제에 대해서 3가지 정도의 이상의 풀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경신은 어떤가요? 풀이 하나면 되죠. 답만 찾으면 되니까. 그쵸? 예, 그래서 사실 요런 그 시도들이 아이들한테 입시 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강의하는 학생. 이제 사실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바입니다. 편해지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좀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후에 간단히 말씀드릴 어찌 보면 분기별 단계로 보면 아직은 지금 9월에 시작한 학생들한테는 이 부분이 아직 적용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사실은 그 능력은 되나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풀이를 설명하는 이런 단계가 전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이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 또는 선생님 앞에서 발가벗겨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더욱 아이들이 특히 또 이쪽 이과형 영재 친구들은 좀 샤이한 친구들이 많아서요. 누군가한테 자기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대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죄송합니다. 아이들 이제 그 스스로 칠판에 나와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한참 설명을 하다 이제 푼 사람 나와서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 풀었으니까 나왔겠죠. 나왔는데 설명을 하다가 선생님, 근데 이게 설명하다 보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본인이 푼 거거든요. 예, 이보다 더 좋은 첨삭이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첨삭을 해주는 거 어떻게 보면 나의 사고의 틀로 너를 재단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 첨삭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죠.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과 노력이 걸리긴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한두 번씩 반복됐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성과는 놀라운 결론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냐? 저는 이제 수업도 진행이 돼야 되니까 너무 엇나가는 것들을 약간 가지쳐주는 정도가 그런 수업에서는 저희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들이 각 과목에서 선생님들이 모두 다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창의 과학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적용되는 그러한 과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창의물리, 창의화학 하면 아이들이 처음번 문제만 끌어다 놓고 얘들을 땀 흘리게 고생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게 진행 방식에 대한 이야기, 요걸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아이들이 수업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거든요. 입시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아이들은 기존에 경시해왔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보통의 아이들의 관성이죠. 예,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냥 밑에 빨간 글씨만 보시면은 아마 흐름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초반에는 시선잡기입니다. 시각교정이에요. 시각교정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따라하기 위해서 연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조금 이따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아직은 겨울방학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들이 있는데 처음엔 따라하다가 그 다음은 이제 선생님과 같이 풀어가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를 보고 그것들을 열심히 복습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은 선생님과 같이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미천한 저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월부터는 이제 앞서가는 친구들이 한둘씩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한테 흔히들 말하는 말로 자 지금 힘들지? 근데 이 과정을 쭉 따라가면 언젠간 앞서갈 수 있을 거야. 나를 밟아봐.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고요. 그런 애들은 거의 90% 이상 합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약간은 관성적인 흐름보다는 이런 흐름들을 알고 잘 가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힘 조절하기라고 해서 딱히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사실은 요 전 단계까지는 그냥 선이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봐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시의 경향은 중등의 교육 과정에 충실하게 기본에 충실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서술도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등에 나와 있는 용어로 답을 논리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 선을 잘 지키지 못해요. 내가 아는 것들을 모두 다 쏟아붓고 심지어 약간은 고등이나 아니면 일반물리책 어디 귀퉁이에서 봤던 현학적 표현들을 쓰는 게 굉장히 자신을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끌어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앞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고 이 5월에서 7월까지는 사실 이제 이거는 답지 쓰는 연습을 하는 거죠. 어떤 용어를 가지고 너가 이거를 결론을 내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힘조절하기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그 아이들 노트거든요.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요 따라하기 예시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론솔수에서 아까 앞에서 봤던 그거랑 별반 차이 없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어떻게 아이들이 잘 따라왔는지를 몇 시간은 아니고 이제 어떤 텀이 끝났었을 때 검사를 합니다. 이 친구가 숙제를 제대로 안 했었어요. 예, 이거는 어머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이중 검사 하니까 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좀 어머님들도 어떻게 보면 입시에 뛰어드셔야 돼요. 아이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모르셔도 됩니다. 알아야지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엄마 눈 똑바로 뜨고 너 보고 있다. 이것만 보여줘도 애들은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이제 하나 보여드린 건데 요날 제 카톡이 불이 났어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계속 12장짜리 요 이제 사진이 컷이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최대한 누수가 없게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순서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테스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제 쉽게 해서 리뷰 테스트라고 하는 건 복습 테스트고 프리 테스트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창의물이라는 자체가 아이들의 어떤 그 배경 지식을 좀 갖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단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아예 공부하기 전에 미리 보는 거죠. 그래서 경시 또는 선행에서 얼마나 성취도가 높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거고 모크 테스트라고 하는 거 이제 모의고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이들은 시험을 많이 봐야 됩니다. 예.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결국은 결점이 드러나는 게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방향성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점이 드러나는 건 사실은 과제나 이런 느긋한 거 말고 실제 유형에 가까운 시뮬레이션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결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결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험 볼 때마다 이게 빵꾸가 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빨리 메꿔야죠. 그래서 사실은 최대한 시험을 많이 보려고 전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시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피드백이죠. 어머님들이 보실 수 있는 자료. 예,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로 성취도들이 어떤지
전체에 대한 것 그리고 개인에 대한 것들 비교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그 리뷰 테스트라고 해서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별도로 보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성적표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드리면 어머님이 이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거의 주고받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성적에 관한 샘플이고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선생님 거를 제가 하나 빌렸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습 과정에서 뭐 인성 부분이나 태도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 장문의 문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수업도 많으시고 한데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사실 이렇게 굉장히 치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요번에 이제 테스트 이후의 사후 관리입니다. 이게 작년 모의고사 중에서 그냥 적당한 거 골라서 너무 잘 된 건 아닙니다. 이거보다 잘 된 거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선생님께서 이게 빨간 글씨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본 시험에 대해서 들어갈 부분, 빠질 부분을 전부 다 첨삭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대부분 하겠다는 말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장 잘하겠습니다. 근데 됐는지 안 되는지를 사실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사실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들 고민 많으실 텐데 그 생각보다 입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수월하진 않거든요. 해왔던 대로 열심히 이게 아니고 방법이라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맞춰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로드에서 지금 영재반 생물을 가르치고 있는 노성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 저희 프리큐반이 물화랑 생지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생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크게 3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지반의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수업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먼저 필요성인데, 지금 앞에 두 연사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경시에서 이제 입시로 바뀌는 부분이 가장 큰 허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지도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보면은 특히 이제 KMO 그리고 물리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생지를 좀 그러니까 경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모의고사 보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나 생지는 안 풀 거야. 그리고 이제 수업에 가서 보면은 수업을 할 때도 좀 흥미를 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흥미가 없다, 이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런 모습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왜 생지가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제가 또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선 비중이에요. 이거는 지금 서울과고의 2단계 시험 1교시 2교시 배점을 나타낸 건데, 보시면 물화랑 생지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지를 안 하고 수학이랑 물화 잘하면은 어떻게 입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융합 문항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이 경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학이면 수학, 물리면 물리, 한 점을 찍고 깊게 내려가는 공부를 한다면, 이제 입시의 경우에는 자꾸 과목 간의 연계, 과목 안에서도 내용 간의 연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처음에는 생물적인 내용으로 가지만 또 이제 문제들을 보면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학과 지구과학이 섞인 형태인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내가 물리 잘했어, 화학 잘했어, 나 물리 문제, 화학 문제 풀 거야 했는데 뭐야, 생물도 있고 지구과학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이 상황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다. 3교시는 과학이 이제 융합 형태로 꼭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과목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서울과거의 3단계 전형인데 2단계뿐만 아니라 이제 3단계에서도 정확하게 물화생지를 딱 골고루 기준을 나눠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 설계를 할 때도 완전히 그 문제 문항 번호를 나눠서 과목 간의 그 격리, 그래서 물화생지를 전부 출제하는 모습, 그래서 생지의 비중이 커진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조기 입학을 하는 이제 프리큐반 친구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수학 물리를 다들 잘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화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점점 좀 낮아지는 추세고, 그러면 거기서 점수의 변별성이 크지 않을 거라고 추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생물 지학에서의 그 내용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점수를 어느 정도 얻어갈 수 있다면 그 친구들 사이에서 변별성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입시는 상대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지에서 변별성을 가져간다면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면은 수업은 이제 크게 세 덩어리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처음엔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숙지하는 것을 위주로 내용이 진행이 되고, 다음에는 점차 문제의 비중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한 100을 주면은 한 4, 50 정도 알면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커리큘럼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형태를 구성을 했고요.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있고, 이제 토요일 오전 시간을 좀 알차게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간상 클리닉을 따로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수업 시간 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수업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생지 계획 내용을 보시면 전부 그 중등의 내용에 기반을 둔 개념들이에요. 근데 이제 입시라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새로운 내용을 출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중등의 기반을 둔 상태로 거기에서 좀 더 심화된 개념을 항상 물어보고자 하기 때문에 중등의 개념을 먼저 당연히 잘 이해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가 이제 사람의 호흡을 배웠으니까 두 번째 보시면 호흡 있잖아요. 사람이 호흡하는 과정을 배웠으니까 이제 조류는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 생각을 해볼래?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주제들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 내에서 또 이제 그런 과정 내에서 중등 과정과 연계되는 선행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면은 입시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당연히 생지 특성상 잘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을 관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내용처럼 복습 테스트를 매주 진행을 할 예정이고, 수업 시간 내에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관리를 해서 성적이 낮은 학생은 또 이제 기본 개념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클리닉 자료를 제공을 해서 확실하게 확립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 위주의 수업이라고 했어요. 특히 수학이랑 물리에 관심이 있고 흥미가 많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개념이 나열되어 가는 것을 굉장히 지루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높은 반에 올라갈수록 더 그런 경향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개념을 단순히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등에서 이것도 더해 이게 아니라 왜 그걸 하는지, 왜 거기가 중요한지,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흐름으로 그 개념들이 사실 엮여 있는지. 예를 들어서 순환을 할 때 혈액이 움직이려면 압력이 있어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압력을 주는 심장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고 더 넓혀져서 지금 그 압력의 변화를 꼭 배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높은 반 친구들의 경우에 더 이제 생물이 제일 재밌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제 논리적인 수업 구성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순환형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학생이 사실 생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다른 것도 하기에 바쁜데 이제 순환형 커리큘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 생물 지학에 대한 골자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또 더 깊은 내용을 할 때도 충분히 더 깊은 사고를 가지고 내용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이제 뒤에 이어서 문영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카로드 대표 문영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어쨌든 영재고 1학년 때 지금 준비하고 2학년 때 이제 영재고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렸고, 지금 저는 이제 그거랑 좀 달리 이제 물리에 대해서 특히 어디서 할 거냐면 일반 물리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원래 지금 물리가 이제 여기 지금 어머님들은 물리 시작하는 어머니도 아마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번에 중국 대회 봐서 좋은 성적 나온 어머니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일반 물리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길으니까, 그리고 앞에 부분 중급이나 이런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회를 했어가지고 그 부분을 동영상이나 이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물리에 오늘은 일반 물리에서 조금 포커스를 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지금 시작하는 어머님들도 이거 지금 내가 일반 물리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과고 대비 또는 영재고 여기에서 하는데, 커리큘럼상이 기본적으로 일반 물리까지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가기 전까지는 일반 물리가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 큰 틀에서 내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물리를 공부를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포커스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물리가 중등과학, 물 1, 2, 일반 물리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그것을 아이들한테 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요. 오늘은 저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물리가 어떻게 체계가 잡히고 우리는 어디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작이 이제 일단은 물리에서 중등과학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저희 체계로 에센셜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여기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일반 물리가 이제 이걸 다 포함하죠. 수학이랑 과학이랑 차이점은 같은 내용을 폭을 넓히면서 더 심화한다, 이렇게 돼서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수학은 좀 K모나 그 다음에 선행이나 살짝 분리되잖아요. 근데 이 과학은 안 그런 게 여기서부터 계속 폼을 넓히면서 포함하면서 심화한다, 이렇게 되니까 좀 생각하는 게 좀 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영재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 커리 기준으로 해서 에센셜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하고 중간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범위를 하면은 영재고 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행으로서 일반 물리 1, 2는 한 요 정도 포맷을 가져요. 여기에서 좀 삐져나오는 게 연력학이라든지 현대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짝 삐져나오고요. 물론 이것은 일반 물리가 다 포함하고,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윤곽이 좀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일반 물리를 포커스로 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좀 로드맵으로서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가 물리하면서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는 그냥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르쳐서 보니까 물리학은 애들이 쉬워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다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옛날에 보면 물리는 막 천재들만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어머니들 사이에서도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럴까? 왜 물리는 이렇게 어려울까? 사실 수학도 어떻게 보면 어렵고 난이도로 보면 물리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유독 뭐 하면 물리는 되게 어렵다. 뭐 화학이나 생지나 이런 거에서는 공부하면 되는데 물리는 진짜 어렵다. 막 이런 얘기들을 유독 많이 하거든요. 특히 뭐 하냐? 선생님들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선생님들이 설명하면 그거 알아듣겠다. 근데 내가 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물리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지, 왜 하는가 이렇게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내려온 결론은 물리는 운동과 똑같다. 어머니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들 이제 예를 들어 필라테스를 배우든 테니스를 배우든 수영을 배우든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이 막 얘기해 주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수영하고 할 거로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물리가 성격이 일단은 개념적인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들으면 너무 단순해요. F는 MA. 단순하지. 근데 그거 갖고 문제를 풀려면 안 돼요. 이게 운동이랑 비슷한 게 그냥 이론적으로는 들을 땐 하는데 그 이론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리도 마찬가지로 이론은 간단한데 사실은 안 간단한데 지금 물 원투에서는 간단한데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들은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할지 응용할지 되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 원투 수준까지는 실질적으로 교육 현행 과정에서 많이 잘라요. 내용적으로, 개념적으로도 많이 자르고 특별한 필수적인 것만 아이들 교육하게 되는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할 때는 제가 할 때는 무조건 반복해야 된다. 운동도 자기가 몸에 이런 운동의 기작이 자기 몸에 익혀져야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물리도 내가 기교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얘네들 개념이 없어서 문제를 못 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머니들 많이 생각하셔요. 애들 물리 이렇게 했는데 얘가 왜 문제를 막 틀리지? 그 개념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이게 몸에 익히지 않으면 개념도 안 생겨요. 그래서 물 원투까지는 특정한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몸에 익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일반 물리는 뭐냐? 사실은 일반 물리가 어떻게 보면 물리학의 전체적인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범위들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달라요, 공부 방법이. 이전에는 반복 학습하고 물론 이때도 해야 되지만 중심적으로 보면 물 원투는 반복을 한다면 일반 물리할 때는 그거를 이제 익숙해진 상태에서 각각의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이제 고민을 해줘야 돼요. 자, 본인들이.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몇 개 쓰다가 말았는데, 일반물이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그냥 저 하나 예만 보면 입자와 입자계가 있어요. 뭐냐면 입자는 그냥 봉 하나, 입자계는 우리 사람 같은 거였죠. 그래서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주위는 다 입자계로 돼 있어요. 근데 물 원투를 배울 때는 이거 못 배워요. 아이들이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면 아이들 그냥 포기하고 말기 때문에 물 원투에서는 입자계 같은 게 다 빠져요. 근데 대부분은 입자계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랑 또 새로운 입자계랑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사고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시기가 이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반복을 하지만 이때부터는 개념을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걸 다시 적용하고 이런 쪽에 공부를 되게 많이 해줘야 되고 그게 이제 포커싱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내용이 제가 얘기를 다 하나만 들었지만 우리가 흔히 배우는 에너지라든지 뭐 그 다음에 빛의 회절 간섭 이거 물 원투할 때는 거의 공식 딱 해가지고 이거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는데 일반 물리 할 때는 이거가 왜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의 방향이 되게 많이 차이가 생긴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영역을 넓혀야 되니까 미적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물리를 하게 되면 미적분 빼고는 일반 물리를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요. 그래서 미적분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딱 나오면 미적분 하면 딱 겁박 나실 거예요. 우리 애들 미적분 아직 안 했는데 뭐 어떡하지? 근데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게 수학에서 하는 미적분하고 물리에서 하는 미적분하고 좀 다릅니다. 똑같이 미적분 한다고 해서 똑같이 수학의 미적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리는 미적분이 도구기 때문에 이 간단한 것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미적분 할 때 일반 물리 할 때 미적분 안 되는 애들을 수업할 때 한 2시간 정도면 미적분을 정리해 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미적분을 다 아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정도만 정리해주면 되는 이유가 과학은 똑같은 포맷으로 이론이나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쓰는 미적분의 툴도 똑같아요. 역학에서 쓰는 거나 파동에서 쓰는 거나 뭐 현대물리에서 쓰는 거나 똑같은 패턴으로 쓰죠. 미적분은 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미적분을 쓰기는 하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로 문제하면서 반복해서 미적분 툴을 쓰기 때문에 이거 갖고 고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데 미적분은 꼭 하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꼭 미적분을 해야만 일반 물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면 좋죠. 해가지고 한번 쑥 정리하고 하면 일반 물리 할 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틀로 이해를 하시면 일반 물리를 공부하는 방향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사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일반 물리가 이제 영재고랑 딱 틀어서 떠나서 그냥 이제 물리 체계상으로 설명해 드린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아이들이 입시할 때 영재고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가 물리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 고민 되게 많으실 거고 실제로 그 질문 되게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지금 어디까지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제 물리 원투 한번 끝났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물리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과학은 계속 심화 포함해서 심화하는 거기 때문에 심화를 하면 도움이 돼요. 안 되진 않아요. 실제로 요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이제 서울가고 기출이에요. 물리에서 이제 서울가고 기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아이들한테 이제 복귀하라고 했더니 어떤 애는 이렇게 복귀하고 어떤 애는 또 다르게 복귀하고 막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문제 이해 못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본인이 이게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거고 문제를 못 풀어도 이게 있다면 그 문제를 풀거든요. 그리고 답을 내면은 더더욱 정확하게 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저렇게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분분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내가 못 갖추신 거거든요. 아무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입자계인데요. 왼쪽 거는 위에가 이제 따로따로 노는 거고 오른쪽 건 붙어서 노는 거고 하나는 입자계, 왼쪽 거는 입자계고 오른쪽은 입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어져서 문제를 풀어라. 그리고 얘가 힘주면은 어디서 누가 더 멀리 가서 멈추겠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입자와 입자계 또는 에너지, 이거 에너지로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면 되게
바로 이제 아까 뭐 영재고 이제 앞에서 조창현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제 풀어서 서술하는 방법은 아까 그 말씀이 맞는데 저는 이제 문제 파악하는 측면에서 포커스를 둔다면 이런 것들의 생각이나 고민들이 많다면 이 문제들을 훨씬 더 빨리 풀고 그 다음에 툴도 크면 빨리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반 물리나 이런 깊이 아까 말씀드린 개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문제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은 일반 물리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영재고 하면서 영재고 범위는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수업할 때는 이런 그 필요한 요 범위 내에서는 이런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영재고 수업에서는 그런 걸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체 일반 물리를 하게 되면 틀도 다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라서 뭐 일반 물리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다. 상황이 안 되면 안 해도 된다. 영재고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물리대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목표를 삼아야 되니까 물리대회를 목표로 해서 내년 8월 지금 시작한다면 뭐 그 정도 목표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다 나온 얘기니까 이거는 가볍게 좀 넘어가고요. 뭐 우리가 수상 같은 경우는 한 10%대 이거 좀 잘못됐어요. 26.5가 아니라 6.5대 제가 오타 나가지고 그 수상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 정도 받는 거니까. 근데 이제 등급으로 따지면 50% 주니까 등급은 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그런 거에 포커스 목표를 삼아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간편하게 보면 중급과 고급의 차이는 중급은 상대적으로 개념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또 문양 난이도도 좀 쉬워요. 근데 이제 고급을 가면 상대적으로 계산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계산이 얼마나 쉽냐 어렵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조금 더 요즘에는 좀 쉽게 나오는 편이라서 그것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쉬워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 난이도는 더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범위도 전 범위는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는 일반 물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할리데이예요. 그리고 조금 할리데이가 보편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관할하고 대학에서도 할리데이 많이 쓰는 교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요즘에 좀 절판되긴 했는데 서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반 물리. 서웨이는 약간 폭은 적고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일반 물리 책인데 근데 그거를 다 하게 되면 사실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아이들이 중요한 포커스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재구성을 해서 두 가지로 지금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해요. 하나는 에센셜이라서 기초 과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드밴스에서 심화 과정을 하는데 에센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물리는 이제 개념, 얘네들이 진짜로 그동안에 배웠던 잘려 배우는 이 개념들을 다 그걸 포함해서 그 개념의 전체적인 영역별이나 내용적으로 다 개념적으로 연결되고 심하게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따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물 원투 할 때 위치 에너지 MGH 끝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오고 왜 그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에센셜 할 때는 그 개념 위주로 가요. 개념도 어렵고 문제도 어려우면 애들은 그냥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 했을 때는 개념은 미적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쓰면서 실질적으로 정통적으로 아이들한테 던져줄 거 우리가 그전에 다 빼먹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긁어내면서 개념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문제는 쉽게 해.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면 알겠지만 이제 문제 또 잘 못 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 한번 하고
어드밴스드 할 때 똑같은 개념을 한 번 더 하면서 난이도는 문제 난이도를 진짜로 이제 좀 난이도 있게 이때부터 이제 풀려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난이도는 그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런 개념을 하나를 했다 치면 에센셜에서는 이런 문제 풀어요. 되게 쉬워요. 지금 물론도 심하게 해도 애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애들 가면서 개념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가면 이런 문제 풀어요. 이건 진짜 조건 많이 해야 되고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념을 하면서 2번 반복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는 난이도 쉬웠다가 어렵게 이렇게 해서 전체를 완성하는 그런 단계를 가질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어드밴스드까지 하면은 서울 가고 와서 내신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다 대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물리 일반 물리까지 했을 때 제일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 뭐냐? 서울 가고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들이고 물론 뭐 이거 했다고 해서 뭐 그냥 끝나는 건 아니고 뭐 합격 영재고 합격하고 한 번 더 합격자 반을 한 번 더 돌기는 할 거예요. 그때 훨씬 더 아이들 수월하게 가고 요 정도 하고 났을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서울 가고 가면 거의 내신에서 거의 탑 클래스를 유지하고 그런 형태까지 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 정도 하면은 거의 물리를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과거 서울 가고 같은 경우는 전공 과목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선택이라서 그때 이제 좀 더 하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기 그래서 일정을 보면 저희가 어떻게 잡고 있냐면 그 에센셜이나 어드밴스드나 공이 그 2단계로 여기 잘려져 있는 것 같은데 2단계로 가는데 일반 물리는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고 일반 물리 필수 테마를 먼저 갈 거예요. 뭐 입자계 전자기, 파동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물, 원투, 영재고 뭐 여기서 다 포함되는 과정이라서 아이들이 익숙하지인데 그걸 심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중간고사 때까지 그 정도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요. 그 다음에 5월에서 7월까지는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 연력학, 현대물리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8월에는 그걸 좀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문제나 이런 개념 정리로 총정리하고요. 시험을 보게 되면은 7월에서 8월까지는 이제 주중에 이거는 다 일요일 날 수업을 할 건데 7, 8월 방학쯤 들어갔을 때 주 2회 정도에서 알겠지만 뭐 할 때는 문제 푸는 게 최고로 중요한 거라서 이때는 문제풀이반을 진행을 할 겁니다. 스케줄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일반 물리 얘기한다더니 갑자기 왜 중급이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 했는데 지금 중급 물리대가 되게 쉬워졌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요번에 대상 받으려면은 다 맞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 맞는데 1학년 중에서 대상 받아서 다 맞는 건데 맞은다고 해서 살짝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이들이 그 일반 물리 원투 다 잘 풀 수 있다? 이거는 좀 착각이십니다. 실제로 제가 대상 받은 아이들 그 여기 이제 어드밴스드 수업하면은 역학 문제를 못 풀어요. 못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 대상인데. 그래서 좀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물 원투에 대한 문제의 연습, 심화 문제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기 어드밴스드 저희 커리상 어드밴스드는 이제 심화 문제 물 원투에서 심화 문제예요. 심화 문제 풀이하고 개념 좀 정리하고 이런 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에센셜로 넘어가도 좋고 시간이 되신다면 어드밴스하고 고급 에센셜을 같이 해도 좋다라고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은 고급 에센셜은 개념 위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살짝 문제풀이 물원투에 문제풀이 가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같이 하면 탄탄해지면서 개념을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다. 저는 추천이 동시에 하면 좋을 건데 아이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니까 뭐 만약에 하면은 어드밴스드 이제 고급 에센셜 이렇게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표는 간단하게 그 이제 고급반은 두 선생님이 들어가서 아마 제가 주로 전자기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임지혁 선생님이나 권현우 선생님이 역학 파동 이렇게 나눠서 동시에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거고요. 어드밴스드는 저녁반 있고요. 그 오후반은 시간이 5시에 끝나기 때문에 따로 테스트를 볼 수가 없어서 그때는 문제를 줄 거고 아이들이 이제 풀어갖고 제출하면 채점하고 성적해주고 첨삭해주고 이렇게 될 거고 저녁반은 남아서 클리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남아서 테스트 보고 클리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성적표 잘 만들고 잘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쓰는 건데 벌써 1시여가지고 이렇게 쟤는 요 정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고 한번 쫙 보시고 저희 선생님들 되게 젊고 능력 되게 출중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 이번에도 이제 중급대회 가고 났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안정되고 탄탄한 그런 결과를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